예,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제목은 감염 관리 내지는 또 안전 관리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굉장히 감염 관리는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마스크 착용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무조건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감염자가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면 우리도 마스크를 또 이제 정상인 사람도 쓰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 내지 1명 반 정도만 감염에 이렇게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병원은 뭐까지 한다? 이 안면 실드까지 하니까 훨씬 방역이 잘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안심하고 이렇게 대면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 이렇게 잘 견뎌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필요하신 분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면 무조건 100% 예, 이제 최고 높을 때가 5%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확진자도 마스크를 착용해라. 근데 만약에 둘 다 착용을 안 했다. 그럼 몇 프로요? 100%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는 엄청 중요한 그 방역 기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들어갑니다. 목차는요. 크게 감염 관리와 또 안전 관리로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균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많은 균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균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또 의료진들의 이런 의료기구, 청진기나 또 손에 의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고, 이건 뭐예요? 무슨 균이에요? 코로나균입니다. 왕관같이 생겼죠? 크라운같이. 그래, 이런 균들이 이렇게 타고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하면 많은 감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염 관리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전파되느냐? 감염이라고 하는 건요, 균이 있겠죠. 병원체가 있는데 이 병원체가 사람 몸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침입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증식을 해요. 많이 증식이 되다 보면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 어떤 사람은 증상이 막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됐는데도 증상이 안 나타나. 둘 중에 하나.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현성 감염이라고 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불현성 감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대개 이제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뭐가 이렇게 작동을 하냐면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T임파구, 우리가 막 기분 좋고 기뻐하고 그럼 뭐가 분비된다고 했어요? 엔돌핀. 이제 이런 엔도몰핀 같은 것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해져요. 그리고 또 바이타민 C를 먹는다든지 무슨 건강 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 몸의 면역 반응을 통해서 또 치료를 통해서 이 감염균이 죽어요.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런데 드물게는 이 병원체가 죽지 않고 우리 체내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균은 가지고 있는데 증상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보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강 보균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균자들이 있을 수 있죠. 감염은요, 미생물, 이제 균이 어디에 딱 저장이 돼 있다가 갑자기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원이 되는 미생물, 그 균하고 우리 인체, 이제 인체를 숙주라고 합니다. 숙주, 호스트. 그리고 환경, 그렇게 감염이 될 만한 환경을 딱 만났다 그러면 이제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전파 경로를 거쳐서 새로운 이제 이 인체에 유입이 되면 그 인체가 면역 체계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그 면역 체계를 뚫어요. 뭐가? 균이 뚫어서 정착을 딱 해버리면 그때 감염의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감염 관리를 해야 되느냐? 감염이 전파되거나 노출될 위험성을 미리 찾아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코로나19 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안면 실드도 쓰고 마스크도 하고 그러면 지나갔지만 그게 우리한테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찾아내서 관리를 해주면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감염 관리라고 한다. 목적이 있어요. 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이제 자원봉사자, 그런 이제 봉사자로서 일을 하실 때 환자에게 다가가죠. 그런데 누구도 보호를 받아야 되냐면 환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와 돌보는 사람 모두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 때문에 그 환자가 병균을 유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는 그 환자로부터 어떤 체액에 감염이 됐을 때 나도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염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염 관리 대상자는 누구누구일까요? 환자, 또 방문객,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감염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보호 장비를 이렇게 착용하는 거. 먼저는 손 씻기. 그 다음에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세 번째는 기침이 난다. 요즘은 기침하면 굉장히 어때요? 다 쳐다봐. 누가 막 콜록콜록 오면 갑자기 다 쳐다봐, 그쪽으로. 기침 에티켓을 준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하루에 2차례씩 모든 손잡이, 뭐 유리창 이런 데를 전부 계단, 난간 이런 데를 소독제를 다 사용해서 바르고 다 닦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호스피스 병원이잖아요. 호스피스 병원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임종을 하시게 되면 많이 오세요, 보호자분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관리 등을 하면 환자가 있는 환경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감염 예방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 위생.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금 있죠? 손금 있는 데는 좀 땀이 차겠죠? 주름졌죠, 또 손이. 여기에는 균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손 수액률, 손 위생 수액률, 여러분 뭐 하기 전에 손 씻습니까? 이런 걸 전부 설문조사한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었다고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형광 물질로 이렇게 보면 투시가 딱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손에 얼마만큼의 병원균이 남아있는가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닦았어요. 줄을 탁 서가지고 다 들어가서 거기 가서 비춰보니까 아, 이렇게 씻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보건소 가셔서 한번 그런 거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1cm 곱하기 1cm면은 정사각형이죠. 1제곱센티미터. 거기에 균이 몇 마리 정도 있느냐? 그냥 쉽게 100마리 이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cm, 1cm면 조그마한 깍두기. 그쵸?
거기에 102 내지 106마리의 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손바닥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도 여기 엄청난 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균 배양 검사를 해보니까 변기가 물론 더럽죠. 변기보다 더 더러운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렇죠. 휴대폰. 근데 이 휴대폰을 식탁 위에다 막 놔. 여러분이 이제 왜냐면 저녁 식사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휴대폰을 거기다 놔. 그 다음에 주방에다도 놓고 그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양배추 쌈을 탁 싸먹는다든지 상추를 싸먹는다든지 그럼 이 균을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맛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접촉 요즘은 그래서 악수도 잘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손 등으로 하잖아요. 이거 참 아이디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통해서 이 미생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균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줄 수 있다. 그러니까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느 때 손위생이 필요한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손위생은. 그런데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손위생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하고 접촉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접촉하기 전에 했으니까 후에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환자에게 어떤 무균 시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시술을 하거나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거나 유치도뇨관을 넣을 때 이런 때도 굉장히 손위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손에 환자의 분비물이 묻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위생 해야겠죠, 물론. 그 다음에 환자의 주변 환경과 접촉한 후 우리 이 환자분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환자 주변에 상두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것이 주변 환경이에요. 침대, 난간 이런 데가. 그럴 때도 손위생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음식 먹기 전에 물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용물을 본다든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도 개인위생 활동 후에도 손을 씻으셔야 되고 손에 오염물이 묻었거나 묻었을 가능성이 있을 때도 무조건 씻으셔야 됩니다. 의료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자의 식사를 도와주기 전, 아까 시술하기 전, 접촉 전 환자, 그 다음에 체액 분비물 만진 후에 개인위생 도와준 후에 장갑 벗은 후에 여러분 소독장갑 꼈어요. 그러면 안 묻은 것 같았지만 손은 안 씻어도 될까요? 씻어야 됩니다. 소독장갑을 끼셨어도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위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이제 손 위생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물과 비누로 씻었습니다. 그러면 이 손바닥에 균이 얼마 정도 남아 있을까요? 저기 보면 답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50%. 반절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누로 손을 씻으면. 그러면 90% 이상 그 손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뭐 발라야 돼요? 손 소독제를 바르시면 훨씬 소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 없이 이제 급할 때 여기 옆에 지금 손 소독제들이 있죠. 그것만 사용하셔도 어느 정도 되지만 이 손에 분비물이 묻었다 그러면 씻고 그 다음에 손 소독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손을 한번 씻어 보실게요. 손을 앞으로 내놓으시고. 자, 이제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습니다. 오염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그거를 씻지 않고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 씻은 손을 또 그걸로 탁 내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염이죠,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먼저 그 수도꼭지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씻으시는 게 좋고 정 그것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씻고 이걸로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 대개 병원의 수술실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손 다 스크럽하고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런데 자, 손을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몇 단계로 씻어요? 6단계. 그렇죠. 여러분 잘 하셔요. 6단계. 6단계로 씻으시나요? 한 번씩은. 예. 굉장히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손을 이렇게 6단계로 씻고 보면 얼마나 뽀득뽀득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한번 오늘 가시기 전에 한번 씻어보시게요. 예. 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이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물을 묻혀서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셔야 되죠. 예, 자, 손바닥끼리 문질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준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예, 트위스트를 쳐주세요. 예. 세 번째, 손등과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교대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4단계. 자, 우리 손가락 중에서 이제 5가지 손가락이 있죠? 기능이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100% 중에서 몇 퍼센트? 50%. 이게 반절을 차지해요. 기능을.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제 50%가 내 손가락이 50%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 개만 있다. 그럼 이게 50%, 이게 한 10%, 15% 그러면 65%죠. 엄지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이렇게 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는 잘 집잖아요. 그래서 엄지손이 중요한데 그만큼 엄지손은 따로 놀아야 돼. 어떻게? 소독할 때도 씻을 때도 따로.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5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 깍지를 끼고. 깍지 끼셨어요? 예,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진짜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씻을 때. 마지막으로 손톱이 지금 안 깨끗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손톱 따로 이렇게 바닥에다 대고 또 이렇게. 그렇게 씻으면 진짜 흐르는 물에 그리고 깨끗이 헹구고 이제 종이 타월로 딱 닦고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손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손소독제 바르면 100%가 되겠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씻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신 분 누구예요? 이따가 간식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 자, 손 씻기 끝났어요. 개인 이제 이생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장구가 있는데 개인 보호 장구. 뭐예요? 장갑, 마스크, 그 다음에 장갑, 가운 이 3가지. 거기다 플러스 더 중요할 때는 고글. 눈을 보호하기 위한 안경. 그런데 이게 지금 안경 역할까지 다 해요. 그죠? 안경 역할도 하고 얼굴 다 이게 한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여러분. 예. 그래서 장갑, 마스크, 가운 등의 보호 장비들은 이제 환자의 분비물, 그 다음에 또 오염된 공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요. 이러한 개인 보호 장비들의 사용 원칙은 환자 1인당 1개씩. 여기 이 사람 썼는데 또 입안 가서 또 써. 그걸로 아까우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바뀌면 개인 보호 장비도 교체하여 사용한다. 장갑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멸균된 수술 장갑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서 끼는 살림할 때 쓰는 큰 고무 장갑도 있죠. 그 다음에 개인 위생 장갑, 비닐 얇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장갑이 어느 때 필요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봉사를 하실 때 내가 손에 상처가 있다. 그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어야 됩니다. 장갑을 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나 상처를 만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분비물과 배설물 등과 접촉할 경우에도 끼셔야 됩니다. 자, 마스크와 보안경, 그 다음에 가운. 예,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어떤 때는 얼굴까지 튈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코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입의 점막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보안경이나 마스크, 가운 등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핵 환자가 있는 방에는 마스크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래요? 공기로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 N95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여과율이 굉장히 좋은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슈퍼박테리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다제 내성균. 그러한 균이 분리되는 환자의 방을 들어가실 때는 이건 접촉에 의한 거예요. 접촉. 결핵은 공기에 의한 거고 그런 마스크가 필요하죠. 접촉에 의한 것일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가운도 그 다음에 장갑.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스크보다도. 예. 장갑을 어떻게 착용하느냐? 뭐 착용 및 제거. 장갑 못 끼시는 분은 없죠. 근데 이제 소독적으로 껴야 될 때는 이제 여러분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은 벗을 때 어떻게 벗느냐 중요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낄 때는 손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기까지 끼시고 장갑을 다 사용한 후에 제거할 때는 이 지금 한쪽 손을 이거 장갑을 끼고 여기는 지금 장갑을 벗습니다. 예, 여기를 만져서 일단 뒤집어서 벗어요. 예, 벗은 다음에 요쪽 손으로 이쪽에 있는 안쪽을 해서 뒤집어야 됩니다. 안쪽으로. 해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잡아서 버리고 있죠. 참 볼 때는 참 이거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장갑을 제거한 후에는 손 위생을 해야 되고요. 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하고 제거를 하느냐. 자, 마스크를, 제 것이 자꾸 이게 몰려 들어가서. 지금, 예,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반듯하게 잘 됐나요? 네.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얘도 어떤 분은 또 여기다 집어 넣어. 이렇게. 그럼 또 보기도 싫더라고요, 이게. 집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근데 잘 써졌나요? 예. 정말이에요. 제가 못 써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자, 코, 이와 턱 밑을 감싸도록 착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릴 때 또 어떻게? 끈을 잡아. 앞에를 잡으면 안 돼요. 자, 합시다. 자, 손. 이렇게 해서 딱 버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럼 가운은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가운을 입었어요. 근데 앞면을 우리가 만지면 안 되겠죠. 앞면이 지금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뒤집어서 벗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그 방에서 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 방에서. 예. 그 방에서 버리고 그 다음에 예, 병실 내에서 제거 후에 손 위생을 해야 됩니다. 기침 에티켓 들어가겠어요. 자, 기침 에티켓은 어떻게 하느냐? 호흡기 분비물로 인한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에요. 이게 기침 에티켓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2003년도에 뭐가 유행했냐면 사스가 유행했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상하다. 왜 6년마다 한 번씩 이게 크게 유행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6년 만이죠. 그 6년 후에 2015년에 뭐가 생겼냐면 메르스. 그 다음에 저는 2021년도에 또 뭐가 오겠지. 아닌 게 다 아니라 코로나가 그냥 조금 일찍 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또 5년 주기로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침 에티켓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KF94 마스크를 쓰면 많이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 플라스틱으로 지금 아크릴로 지금 이 칸막이를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많이 튀고 에치 하고 이제 기침을 하잖아요. 그러면 길게는 어디까지 가요? 저기 뒤에 자리까지 6m까지 간다고 해요. 근데 보통은 1m.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하고 간격이 한 1m 될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가 1m라고 한다면 그래서 1m 이상 떨어지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1m 이상씩 양쪽으로 하면 2m 되겠죠. 그렇게 지금 하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침 에티켓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어떻게 하느냐.
기침을 하게 되면 이제 나오는 기침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침 나오려고 하네. 여러분, 기침 나오려고 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대야 되겠죠. 일단 휴지를 대시고, 휴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소매, 옷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에티켓을 지키셔야 됩니다.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휴지가 이제 사용됐죠. 즉시 잘 버려야 되겠죠.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바른다. 근데 이렇게 재채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지나 손소독제나 쓰레기통 등은 가까운 곳에 비치를 해둔다. 그럼 우리가 아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환경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관리. 예, 소독을 잘 해야 돼요. 바닥이나 벽이나 탁자 등은 대부분 감염 전파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환자실이나 감염 환자가 있는 병실 말고 일반 환자 병실에는 소독제를 구태여 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저 아무 균 없었어요. 허리만 수술했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락스로 그냥 계속 하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공기 매개 균이 있는 환자가 있던 병실이나 다른 이게 접촉해서 문제가 생길 병실은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병실을 소독은 못할지라도 청결은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정리정돈도 잘하고 깨끗하게 관리는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환자의 분비물이나 배설물은 감염 가능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소독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시고, 만약에 이 환자분이 가정에 있다 한다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쓰레기는 비닐에다 넣어서 묶어서 버리고요. 그 다음에 혈액 및 분비물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바로 물을 내리면 됩니다. 예. 입원한 경우에는 폐기물 박스에 잘 버리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염소계 소독제가 있죠? 뭐예요? 락스, 유명한 락스. 예. 락스는 소독 범위도 넓고, 그 다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이 정도면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뭐 1,200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락스가 부식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테인레스나 이런 알루미늄이나 이런 그릇에다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락스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유효 염소량이 4%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대 몇으로 희석을 해야 되냐면 1대 뭐라고 돼 있어요? 80.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락스를 사용하실 때 80배를 희석을 하셔야 돼요. 락스 1cc에 물은 80cc.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때 사용 후에 표면을 물이나 깨끗한 물 휴지로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도 있어요. 락스하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락스하고 따뜻한 물이 섞인다. 또 락스하고 소변이 섞인다. 락스하고 세제가 섞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발암물질이 생겨요. 유독 물질이 생기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락스 플러스 세제 플러스 따뜻한 물 이렇게 하면 이제 세척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락스하고 소변하고 섞여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락스하고 뭐하고? 세제하고 섞여도 안 되고. 그러면 세제 꼭 락스를 쓰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빨고 세제를 사용해서 빨고 그 다음에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락스를 헹구는 물에 1대 80으로 희석을 해서 담궜다가 쓰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돼. 아, 락스에다가 세제를 섞으면 안 되겠다. 락스에다 뜨거운 물 섞어도 안 된다. 찬물로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락스하고 소변하고도 섞여도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괜찮지만 그걸 버려버리면 발암 물질이 생기니까 안 되겠죠. 예, 환경을 위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세탁물. 예, 세탁된 세탁물을 통한 감염의 전파는 잘 안 일어나요. 왜? 깨끗하게 세척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사용한 세탁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세탁물이 오염 세탁물, 운반자의 피부, 의복, 주변 환경 이런 것에 닿으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세탁하는 경우에는 온수와 세제,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비누 거품 뭐 잘 나잖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따뜻한 물에 뭐는 안 된다고요? 락스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을 하시라는 거고, 이때 세제와 염소계 표백제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 가족 중에 감염 질환이 누가 있어요. 근데 세탁물이 그분한테서도 나오고 감염되지 않은 우리 가족한테서도 나온다. 이거 같이 섞어서 빨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구분해서 빨아야 되겠죠. 그럼 먼저 깨끗한 분들 거 빨고, 그 다음에 감염된 분 거 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조를 락스를 넣어가지고 한번 휘 돌려주세요. 그러면 세탁기가 소독이 됩니다. 아셨죠? 몇 배로 희석하시라고 했어요? 80배. 다시 한번 80배. 80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 관리를 하는데 환자들이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감염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호스피스 환자들은 막 꽂고 있는 게 많아요. 소변줄을 꽂고 있다든지, 이 호스, 레빈 튜브를 꽂고 있다든지, 정맥관을 꽂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분은 여기 뚫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반 피부보다는 훨씬 균이 잘 침범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미생물의 침입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감염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보셔야 됩니다. 볼게요. 삽입 기구의 기본 관리 원칙. 들어가는 것은 높게 달아서 들어가게 하고, 나오는 것은 낮게 해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입되는 것은 높게, 배액되는 것은 낮게 위치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 기구들을 만지기 전과 후 손위생으로 시작하여 손위생으로 맞춰야 되고요. 또 이런 기구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구에서 연결 부위가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큰일 났다 하고 막 얼른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막아놓고 의료인에게 즉시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있는 경우 이런 것을 가지고 퇴원을 하신다 그러면 퇴원하기 전에 이 기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일단 교육을 받고 필요시 질문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변줄이 있어요. 소변줄. 소변백은 이 배꼽 밑부분이 방광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환자분이 소변줄을 갖고 있는데 아우 나 지금 소변 보고 싶어 죽겠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변줄에 꼬였든지 누가 잠궜든지. 그러면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막 무조건 가서 간호사실 가서 지금 소변 안 나온다. 그 가서 봤더니 그 소변줄 막는 것이 딱 잠궈져 있네. 열었더니 막 1000cc가 넘게 나온다.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거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환자를 움직일 때, 이동을 할 때 이 방광 위치보다 낮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잠그고 옮기십니다. 환자분을. 근데 깜빡 잊었어. 뭐를? 열어야 되는 거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 지나다 보면 이게 방광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좀 잘 알아주세요. 옮기시기 전, 옮긴 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변줄이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변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많이 마셔야 되냐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 뭐가 잘 생기냐면 쥐가 많이 나요. 경련. 예? 밤에 다리에도 쥐가 나고 막 쥐가 많이 나는데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이 쥐가 많이 난대요. 그 다음에 치매가 잘 걸릴 수 있는 환자 누구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 혈액도 탁해지고, 그 다음에 이 뇌 속에서 이 수분이 필요한데 물을 안 주니까 자체 내에 있는 수분을 자꾸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게 말라버린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물 많이 드세요. 그래서 페트병으로 하나가 1800cc 되거든요. 1.8리터. 요 정도 오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1시간에 100cc를 먹어라. 그러면 6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1800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저도 물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많이 먹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93세신데 물을 옛날에는 안 드셨어요. 근데 이제 물을 자꾸 드시도록 했더니 쥐가 덜 나요. 훨씬. 예. 그리고 굉장히 머리는 명료합니다. 영리하시고. 물 좀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저기 우리 간호과장님 물 드시네요, 지금. 뒤를 한번 쳐다보세요. 막 물 잠그고 있어요. 예. 예? 화장실 자주 가면 안 되니까 오늘만 빼고. 착한 학생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소변줄이 꽂혀 있으면 굉장히 분비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밖에서 침습을 했기 때문에 균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변줄은 대개 5일 이내에 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5일 이내에. 저 이거 좀 빼버릴 거예요. 힘드네요. 자, 5일 이내에 빼시는데 그 물을 또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소변줄을 제대로 잘 이렇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뭘 하냐면 풍선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소독액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잡아다녀도 안 빠져나오게.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깝깝하니까 그거를 확 잡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도가 다 이거는 상처가 심하게 납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폐색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전에 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 소변줄은 자주 움직이게 되면 요도부에 자극이 가고 빠질 경우에 요도 점막의 상처가 크므로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을 시켜준다. 대개 남자들은 배꼽 위쪽으로 해서 배꼽 하단에 그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여자들은 대퇴부, 예, 대퇴부 쪽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기 보면 이게 대퇴부예요. 여기가. 예, 허벅지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 예.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옛날에는 하루에 3번씩 우리 저 예수병원 다닐 때 소독을 해줬어요. 해온물을 이렇게 소독액으로. 근데 이걸 너무나 하니까 정상 세균총이 죽어버려요. 우리 질의 그 산도는 상당히 이렇게 좀 뭐랄까 산도가 폐하가 좀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커매야 균들이 죽는데 너무 소독을 해버리면 균이 죽어버려요. 정상적인 균이 죽으면 외부에서 균이 많이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뭐 지노베타딘 땡땡 뭐 이런 거, 예, 그런 외음부 청결제를 자주 사용하시면 좋지 않아요. 예, 일반적인 비누로 따뜻하게 이렇게 따뜻한 물수건이나 물과 비누로 닦아서 청결을 유지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뚫었다고 하죠. 여기 이제 트라케오스톰이라고 해가지고 T튜브라고 해요. 이 T튜브이 기관 절개관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하죠? 기침하면 막 얘가 분비물이 여기까지 튀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써야 돼요? 아니, 마스크 쓰셔야 되겠죠. 고글도 쓰셔야 되고 이거 하시면 더 좋고. 예, 그래서 분비물이 많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침하면 그냥 우리가 휴지로 닦아주면 되지만 기침이 세게 될 때는 튄다고요. 이렇게 천장까지. 그러니까 그때 마스크 꼭 해주셔야 되고, 예,
분비물을 닦아준 후에는 여러분 손 씻기 잘 하시고요. 너무나 이분이 가래가 많다. 그러면 그냥 닦아도 안 돼, 해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흡인이라고 석션. 많이 들어보셨죠? 석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관 절개술을 하신 분들은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을 해서 이분이 단답형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 배 고프세요? 예. 안 고프세요?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 며칠 전에 이거 하시는 환자분이 있는데 가봤더니 이 코 주변이 빨개요. 그래서 이거 피부염 같은데 가려운지 안 가려운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다 들으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가려우면 눈을 한 번만 깜짝, 가렵지 않으면 2번 깜짝. 물어봤어요.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그랬더니 가려워요. 그랬더니 2번을 깜짝깜짝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가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왔습니다. 가렵다고 하면 이제 피부 연고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서 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해줘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자들이 퇴원을 하시면 집에서 석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흡인기 사다가. 그럴 때는 흡인 전후에 손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흡인 시 사용하는 그 물은 멸균 증류수 팔죠. 약국에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테타, 그 봄으로 이렇게 빼내는, 그 가래 빼내는 그런 카테터는 20분간 끓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 영양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도 손 씻고 음식 준비하시고 영양식을 한번 개봉을 하면 8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되 2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하루 지난 것은 드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80배 희석한 락스용에게 이러한 백 같은 거 사용 기구는 담근 후에 헹궈서 사용 후 건조시켜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음식을 주기 전에 비위관의 이치가 이게 또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빠져나온 상태에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로 다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줘버리면 환자가 적응이 안 돼서 사례가 걸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속도를 좀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신 환자 좀 여러분 어때요?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체에 있는 병원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체는 사망 전의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여러분 그 위생, 그 다음에 손위생, 보호구 착용 이런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를 해서 진행을 하시되, 환자가 사망하면 그 장소에는요 기구 및 환경에 대한 소독하고 멸균 이런 것들을 꼭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면 대부분 감염의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사후 처치 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 장갑 끼시고 필요하면 가운도 입으시고요. 환자에게 이렇게 들어간 모든 이 사용된 관들은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를 다 제거를 해서 거기다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개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열리죠. 구멍들이 열려요. 항문도 열리고 또 입에서도 분비물이 나올 수 있고 코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마른 솜이나 꺼즈로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비정상적인 오프닝, 개구 등은 꺼즈로 잘 막아서 필요하면 봉합을 해줘요. 또 이게 꿰매서 안치소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입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 마우스 케어 하고, 그 다음에 뭘로 합니까? 바세린 꺼즈로 딱 막아서 위에 꺼즈 덮어가지고 이렇게 반창고로 잘 이렇게 덮어드려요. 그럼 보기에도 참 좋아요. 깔끔하고. 눈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간호 제공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건강을. 자,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 본인의 건강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만 먹어도 안 되고 닭가슴살만 먹어도 안 되고 지방만 많이 섭취해도 안 되겠죠. 이렇게 영양가 있는 충분한 그 균형 잡힌 영양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휴식이 중요해요. 피곤할 때는 왜 몸이 그거 말을 해주나, 지금 너 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너무 피곤해. 그럴 때는 빨리 너 들어 누워라, 그거거든요. 이게 뿌득뿌득 우기고 일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좀 쉬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피곤이 풀리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하셔야 되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 옆에 사람 보고 그럴 수도 있지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해하게 되고 편해집니다. 그래서 또 예방접종 같은 거 하시면 면역력 보강 방법이 될 수 있다.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환자 방문 전후 손위생, 몸 청결하시게 해야 되고요. 손에 내가 상처 있다 그러면 드레싱을 하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역계는 어떻게 보강하냐면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확보한다. 자, 주사침으로 찔릴 수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 여러분이 이제 환자를 방문했는데 아우 이게 혼이불이 좀 어떻게 반듯하게 놓여있지 않네. 그래서 잡아다니는 그런 순간에 뭐가 따끔해서 보면 주사침이 옆에서 나를 찌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환자분들은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혈당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급하게 하다가 놓고 가는 수가 사람인지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린넨을 만지실 때는 반드시 주변을 한번 살피고 만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찔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서 이걸 일단 짜내셔야 돼요. 지금 해보세요. 찔렸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막 짜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짜내시고 흐르는 물에 씻고 소독액을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 감염 관리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 방문 전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본인이 설사를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피부질환이 있다든지 결막염이나 각막염이나 이런 거 있는데 막 갔다 눈 빨개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그때는 방문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방문할 환자가 또 어떤 상태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때도 손위생을 준수하시라. 자, 이제 안전관리로 들어갑니다. 안전관리. 이거 뭐냐면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safety first. 그 다음에 안전하니까 이 근로자가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아, 너무 안전해서 좋아요. 안전관리는요, 감염으로부터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고로부터도 안전해야 돼요. 근데 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주의가 이제 소홀히 된다면 환자도 그렇고 봉사자 모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낙상, 미끄러짐. 이게 이제 물이 있으면 미끄러지죠? 목욕탕에서 물이 있으면 미끄러집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나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가 침대에서 낙상, 의자나 휠체어 혹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짐.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혼자 걷기가 어려운 분들은 옆에서 보조를 하셔야 되겠죠. 예방 방법. 먼저 환경을 잘 보시고 주변 환경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이 어지러져 있으면 정리정돈 하는데 이게 지금 전선이잖아요. 이거 이제 바닥에 있었어요. 제가 모르고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탁 걸쳐서 넘어졌다. 그럼 이게 이제 낙상이나 미끄러짐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선이나 또 이렇게 보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을 때는 바로 치워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들은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한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해봐서 가만히 누워있어 보니까 어떤 때는 저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보고 싶어. 근데 저기 있네, 거울이. 그러면 이거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혼자 아무도 없으면 그걸 가지러 가려면 제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서랍에다 넣어놓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모든 움직임은 한 번에 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허리 수술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 일어날 때
통나무 굴리듯이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침상 가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발을 침대 밑으로 먼저 내려요. 두 발을. 그 다음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냥 갑자기 확 일어나면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침상 밖으로 나올 경우 침상 위에 먼저 앉고, 그 다음에 침대에 걸터 앉고, 그 다음에 난간을 잡고 서서 밖으로 걸음을 떼는 식으로. 그 다음에 환자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가 봐야 되고요. 또 필요할 때는 지팡이, 휠체어, 워커 등을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낙상은 어느 때 많이 일어날까요? 어두울 때, 야간에. 그러니까 조명등 꼭 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대 사이드 레일 꼭 올려줘야 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벨이나 종 같은 것을 꼭 가까이에, 호출벨 같은 거 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실은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미끄럼 방지용 매트. 이거 깔면 진짜 굿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미끄러질 염려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집안은 꼭 욕실에다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거나 환자 옮길 때, 이 관절 가동 범위라고 ROM이라고 하는데, 신체 관절의 정상 움직임 범위를 어디까지 이분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확인을 하고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환자 본인이 움직일 때는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먼저 다리를 밑으로 내리라는 거예요. 침대 난간으로. 그 다음에 앉아요.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와 같이 옆에 이 보호자가 앉고, 한 손으로 환자의 손을 잡고 한 손은 환자의 허리를 잡아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만 해야 될까요? 낙상한 장소에 그대로 일단 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꺼번에 잘못 옮기다가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의식이 있는지 일단 보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상처나 타박상이 있는지 환자의 머리, 팔다리, 엉덩이 등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인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피가 많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낙상으로 인한 상해가 걱정될 때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출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뜻한 물, 찬물, 얼음주머니. 왜요? 혈관이 수축을 해야 피가 멈추니까.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동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얼음을 직접 대버리면. 그러니까 반드시 수건을 깔고 그렇게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상요. 호스피스 환자들은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화상을 입기 쉬운데 뜨거운 목욕물이나 온수포나 전기 패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춥다고 하면 이불을 좀 덮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주머니를 사용한다, 40도 내지 50도 이상 안 넘게 하시고요. 또 이 핫백 같은 것은 뒤집어서 물이 새지 않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개의 성능이 좋은지 확인한 후 꼭 포에 싸서 사용을 하도록. 그래야 화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전기기구나 산소를 취급할 때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가? 의료기기는 사용 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청결히 하고요. 그 콘센트에 먼지가 많이 껴서 합선이 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콘센트를 집에서 엎어 놓습니다. 안 쓸 때. 이렇게 놓지 마시고 엎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기기를 꽂으면 안 돼요. 화재 발생이 있고요. 사용 중 냄새 나거나 소음이 나면 사용 중지와 간호사실에 알리시고, 그 다음에 전기 기구 위에는 다른 물품을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봉사자의 허리 보호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움직이기 전에는 충분한 공간 확보하시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환자를 가까이 해서 옮겨주셔야 되고, 양발은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벌려서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등은 곧게 펴고 턱은 올린 자세를 하시고요. 한 명 이상이 할 때는 동시에 구령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죠. 힘을 같이 쓰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팔목보다는 팔 전체, 작은 근육보다는 큰 근육 사용하시고, 몸을 구부려 물건 들거나 가구 옮길 때
예, 누워있는 환자 일으킬 때 허리보다 뭘 사용해야 돼요? 무릎. 예, 무릎이나 고관절 사용하시고 한 장소에서 서서 하는 작업은 허리 뒤를 벽에 이렇게 딱 지지를 하시고요. 발판을 이렇게 대서 허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휠체어에 환자를 옮길 때 반드시 휠체어를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고정 안 시키고 옮겼다가 지금 휠체어가 미끄러졌다. 그러면 이분 낙상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꼭 고정시켜 주시고 양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환자 도와주세요. 환자를 앉힐 경우 어깨 쪽을 올리면서 허벅지 쪽을 당기는 동작을 동시에 하시고요. 누워있는 환자 위치 변경 시에는 반 시트 등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상하 좌우로 이렇게 같이 잡아 다니면 옮기기가 쉽습니다. 이때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시고요. 자, 마지막인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 이거 지금 보기에는 예쁘죠? 기역자로 탁 돼 있어서.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예요. 예. 그럼 부담이 안 되는 자세는 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릴 경우.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만 허리에 부담이 덜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20분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이 감염 관리 잘 하시고 안전 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도 보호하시고 환자분도 보호하시는 훌륭한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환자도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제 3시 20분인데요. 35분까지 드릴 거예요. 얼른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 출석 체크 못하신 거 지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 끝나면 단체 사진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제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신속하게 이동해 주세요. 화장실 안 가시거나 다녀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강의 매 시작 전에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출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내 추천이 있는지 모르는 거구나.